자, 그러면 평가 내용을 볼게요. 이 평가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지도안이 주어지고 그 지도안에 맞는 평가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 지도안에서 이제 도입 단계의 이제 평가 방법이 진단평가죠. 그래서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그 사전 학습 정도를 이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고 이제 수업의 도합을 받기 위해서 이 진단평가를 하죠. 그래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비추어 적절한 교수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게 진단평가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인데, 형성평가는 학습 과정에 모두 하는 거야. 그래서 전개 부분부터 해서 결론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형성평가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그 기출문제 풀어보셨는데, 그때 이제 그 도입, 전개, 그 다음에, 정리 단계에서, 그 전개와 정리 단계에서 했던 평가가 이 형성평가예요. 자, 그래서 이 형성평가 같은 게 일종의 피드백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교수 학습 활동을 개선하는데,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학습 중간에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못했기에 개선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한 단위의 학습까지가 끝나고 새로운 수업 절차가 시작하기 전에 또 학습 결손의 누적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학습 도움 위에도 그 교수 학습 방법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문항 제작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총괄평가가 있어요. 총괄평가는 이제 대단원이 끝나거나 할 때 이제 했던 평가인데, 대개 이제 우리가 보는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요 정도의 평가가 총괄평가예요. 그래서 1년의 학습과제나 독립된 교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학습자의 성취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고,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도했던 계획했던 교육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파악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 요 단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북수형 8.0을 만들 때도 이렇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다 이름을 갖다 붙였어. 예. 그래서 요거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요. 단계의 의미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있는데, 수행평가의 일반적 특징을 이제 좀 볼게요. 이 수행평가는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제 예전에 교육과정 초반기 때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니 왜 필요성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물어봤거든요. 자, 수행평가의 이제 필요성을 보면, 수행평가는 정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또 행동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능한 실제 상황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단편적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 지속적이고 전체적으로 하고, 개인적 평가뿐만 아니라 집단평가나 개별평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인지적, 정의적, 신동적 영역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다. 그 말만 들으면 수행평가 상당히 만능인 것 같죠?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봐도 답이 벌써 존재하는데 무슨, 이게 지식의 과정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일단은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외워두시고요. 수행평가와 관련된 게 뭐죠? 구성주의죠. 최근에는 구성주의 나오고 뭐 수행평가 관련된 것도 약간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평가 개념이 뭐야, 이렇게 특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안 나와요, 요즘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의 필요성도 뭐 더 안 나오겠죠. 네, 이건 7차 교육까지는 초반기 때 수행평가 뭔지도 모를 때, 이게 나온 거니까 뭐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사고의 다양성, 창의성, 그 다음 여러 측면의 지식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인지적 뿐만 아니라 실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것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 개인의 의미 있는 학습 활동, 그 다음에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검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다양성 그 자체를 이제 동시 타당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타당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필요하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한두 개 정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 평가 기준이 있는데,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 문항 병벌도, 오답지 매력도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교육학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거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게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학 강사한테 듣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요건 역사과하고 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인데, 예. 예전에 한번 두 문제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번날 기출 한번 풀어봤죠? 가계연표 할 때, 풀어놓은 거 외에는 이제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과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필요성이나 뭐 정의는 이제 아까쯤에 쭉 얘기했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그리고 유의점의 평가 쭉 넘어가고,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7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 역사과 수행평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 유형 중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그, 포트폴리오법이 이제 나왔는데, 요게 이제 뭐, 평가책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평가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역사 수행평가 유형에서 이제 조사보고서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보고서법은 이제 문헌조사, 현장조사, 문화체험 후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방법인데,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연구 주제는 동일하게 부여하기보다는 개인별 소그룹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할 수 있지만 되게 팀을 짜면서 그룹별 조사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가 많고, 그래서 미리 계획서를 각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대 효율적이고 우수 학생이 독식하지 않도록 각각 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게시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운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카톡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서로 간의 공유 및 질문 응답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잘 된 것 같아. 카톡이나 그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시죠, 공부할 때. 예,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것들 하는데 제가 공부할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직접 만나서 얼굴도 까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그 한 10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온라인 스터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일단 저희 보니까 뭐 담임 뭐 3학년부에 배정받았는데 그 카톡이 이제 만들자 해서 카톡 만들고 지금 얘들 또 카톡 만들자 해서 다음 주에 또 만들고 그러고 또 학교 전체도 카톡이 있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카톡이 계속 와. 문자. 무슨 그건 선생님이 무슨 창의적 수업이 어떻고 막 올려놓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무슨 지금 후임인데 지금 쉬고 있는데 학교에서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막 일종의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업무 지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영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단절의 이제 그 자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상. 자, 하여튼 이렇게 이거 팀 프로젝트가 있고 유의점은 이제 뭐냐? 최종 결과물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같이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제와 관련된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생각할 문제도 같이 제시해 갖고 이걸 이제 학생 개개인의 주제를 정리하고 일관성 있게 조사하게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생각할 문제를 제시하는 거 교사가.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답사 주제를 이제 교사가 제시해요. 개합화가 왜 정도를 일으키는가. 그러면 그와 함께 모두 하냐면 찾아볼 만한 생각한 문제를 같이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정국에서 개국 축하를 계기로 정변 왜 일어났는가. 개합화가 고전과 완교의 창덕공양이나 경운궁을 옮겼던 이유가 뭐야? 이 이유가 왜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경운궁은 이제 7궁 중에 하나서 이게 원래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왕인데도 어머니가 왕비가 아닌 사람이 있어. 후궁이 있어. 후궁 출신의 신진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궁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왕비는 종묘에 모시죠, 신주를. 근데 그 칠궁은 이제 뭐냐면 왕이 아닌 후궁들의 뭐냐면 왕을 생산한 후궁들의 그 신주를 모시는 곳 중에 7개 궁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경운궁이야. 예. 그래서 이 경운궁이 이제 뭐냐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좁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어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명성하고 가는데 거기 모시는데 왜 거기 가냐고 해갖고 띵깡 부리는 밤에 경운궁에서 다시 저 창덕궁을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하는 거 되게 넓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먼저 생각할 문제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교수 조사 연구 보고서법이 있고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조사 연구 보고서를 냈으면 발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조사 연구 발표법이야. 그래서 거기에 그 조사 연구 보고서법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조사 연구 보고서법을 한 다음에
조사, 연구, 발표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방법이 있고 있는데 이제 그 조직 방법은 학급 내 모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는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별로 각기 다른 주제 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요거 각자 읽어보세요. 그냥. 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거기 글쓰기법을 이제 좀 볼게요. 세 번째. 예. 글쓰기법은 이제 글쓰기 종류가 있죠. 설명적 글쓰기, 자연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그래서 설명적 글쓰기는 보고서 작성, 학생 스스로 다수의 정보를 찾아내서 유용한 자료를 축출하고 주제에 맞는 조직을 정리하는 작업. 자연 글쓰기, 그래서 자유롭게 써내는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는 역사의 새로운 관점들을 분석하고 근거를 하는 글쓰기. 그래서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고 넘어갈 것 같고요. 글쓰기법의 그 장점하고 그 있죠. 장점은 꼭 외워주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글쓰기 수업의 그 수행평가 기준이 예전에 시험 문제를 두 번 정도 물어보기 때문에 장점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을 보면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들을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글쓰기 해야 할 경우에 글쓰기 과정에서 유효한 정보를 축출하고 조직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확장시킬 수 있고, 새로운 학습 내용을 파악해서 학습의 과정으로서 수행평가에 적합하다. 장점 한두 가지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고 포트폴리오법만 이제 좀 보죠. 자, 별표 이거 하나는 1,000원 있죠. 왜냐면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예. 자,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원래는 서주철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관 유지가 난 서주철로서 되게 이제 그림, 작품 등의 진술 증거를 수반하는 용기인데, 정보 관련 문서 목록이기도 하고, 사업적인 문서나 은행 투신의 어떤 안전위험 문서 목록 등 문서 목록 서주철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 그 수행평가에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학생을 조사하고 이제 연구 노력하는 결실을 평가하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일단 기간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보죠. 그래서 그 학생의 성장 과정들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물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포트폴리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입학 사정관제 있죠. 입학 사정관제도 일종 포트폴리오법이죠.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활동 생기를 보고 그 학생의 이제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그 등등을 보는 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입학사정관제에서 이제 딱 가서 이제 생기부 보고 학생활동 종합을 해서 학종을 통해서 합격을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3학년 담임을 했는데 이 포트폴리오법을 상당히 잘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가 간호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간호사가 되려면 1학년 때부터 뭘 해야 돼? 봉사활동을 해야 돼. 봉사활동 만땅 채워놓고 봉사 동아리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이제 뭐냐면 간호사, 이렇게 2학년 또 간호사, 그리고 3학년 간호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든지, 도중에 이제 뭐냐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왜 원래 과학자였다 간호사 왜 바꿨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과목에서 또 간호와 관련된 것들도 잘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성적도 이제 성실성도 보려면 성적이 이런 게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이제 1학년은 좀 성적이 낮다가 2학년 성적이 좀 높아지고 3학년 또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어떤 애는 1학년 성적 되게 높은데 2학년 성적이 별로 안 좋아. 3학년 성적은 더 안 좋아. 근데 평점은 똑같아. 그럼 누굴 더 좋게 보냐면 1학년 때 성적이 나쁜 애가 3학년 때 올라가는 걸 좋게 봐요. 그러니까 초반에 못하는 게 딱 느끼더라고. 너무 1학년 때부터 잘해놓으면 3학년 때 약간 못해도 그냥 마이너스 요인이 된 거야. 그래서 하여튼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성장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지만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 보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높게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아.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보고서 내니까 엉망이고 그랬던 얘가 이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점점 좋아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수를 상당히 높게 받는 거고. 근데 어떤 얘는 처음엔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는 거 보니까 점수 수준이 어떻게 떨어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평점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포트폴리오법이다. 이렇게 개념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 시기를 보면 한 단원이나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실시하는 방법 비교적 장기간으로 요하는 평가다. 그리고 이제 수행 과정에서 점검한 중독 평가도 1, 2회 정도 이제 병행을 시행하는데, 자,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용 방법에서 이제 주로 학습지나 배움식을 통해 평가하는데, 저 교수 학습 과정에 필요한 역사, 사실, 내용, 사료, 지도, 사진 등 자료와 단원별 사고 능력을 증진해 수행 평가 내용을 포함되고 해야 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학습지 배움책을 통한 평가는 뭐냐면, 그 얘가 이제 학습지 나눠주고 이제 배움식으로 나눠서 얘들이 이제 그 빈칸 채우기 있죠. 빈칸 채우기를 채우는 걸 매번 걷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법에 이용하는데, 자, 유의점은 교과서 내용의 핵심을 요약 정리하여 주요 용어가 빈칸으로 두고 이를 채우는 형식의 배움책과 포트폴리오법에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걸 적용하지 말아야 돼. 제가 아까 지금 얘기한 거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적용해갖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유의점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 이 방법이. 근데 현실에서 그렇게 해요. 지금 포트폴리오법 수행평가하면 되게 학습지 나눠주고 그 학습지에서 빈칸 채우고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실제로 포트폴리오 하려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료, 지도, 사진 같은 것들 이제 편집을 하고 나와 어떤 주제를 던져 그걸 만들어갖고 이제 주제 리포트를 쓰게 하거나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제작 학습 같은 것들 만들어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힘들죠. 이런 거에. 자, 하여튼 장점을 보면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채점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한 줄 쓸 경우에는 1점, 두 줄 쓸 경우에는 2점, 세 줄 쓸 경우에는 3점.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뭐 막연하게 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면 뭐 점수 주겠다. 그리고 장문의 글을 쓰면 점수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채점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행 과정 시작과 끝을 비교하여 항상 정도 평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점수 깎이는 거고, 처음에는 못했는데 나중에 점점 잘해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수행평가의 이제 그 내용이죠. 자, 그다음 관련자를 모으고 처하며 정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 자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점 외워두셔야 돼요. 1번 포트폴리오의 책정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비교적 명확하고 항상 정도 평가할 수 있고 관련자를 모으고 처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다. 외워두시고 거꾸로 그걸 못하면 포트폴리오의 의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기출문제 그거 나왔던 거야. 그래서 뭐 평가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틀리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저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하고 게임 방법도 수행평가를 자주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스피드 퀴즈나 골든벨, 퍼즐 이런 것들인데 뭐 역사 퍼즐 만들기 있고, 저도 이제 그 퀴즈를 자주 이용을 했거든요. 그 수행평가 때 퀴즈가 편한 게 뭐냐면 딱딱 떨어져. 그래서 단답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군말이 없어.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법은 군말이 많아. 특히 이제 그 빈칸 채우기는 군말이 없는데 뭐 와서 사진첩이라든지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게 하면 이게 말이 많아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논문 던지고 논술 주제 던지고 그걸 보고도 채점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채점하잖아요. 보고서 여러 번 채점하는데 당연히 애들이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서 난리 나겠죠. 점수가 나쁘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퀴즈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끽소리 못해 그냥 틀리면 딱 틀린 거니까. 자, 하여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이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잠깐 이제 볼게요. 예, 끝에 부분인데 481페이지 펴 보세요.
자, 481페이지 1번 문제는, 480페이지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 분석에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제가 참고로 이거 문제 분석은 제가 이제 좀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제 강의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그걸 해주셨어. 기출 1번 문제를.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문제 분석 부분은. 아웃소싱을 해줬어. 예, 왜 해줘야 되고. 그분은 이제 요번에 14년도인가 15년도에 합격하셨어요. 서울여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한번 볼게요. 2번부터. 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정통적으로 학습자의 성취도를 지필고사, 결과물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그다음에 최근 이러한 평가 방법을 지향하고 포트폴리오법, 관찰법, 연구보고서법, 면접법, 시험실습법 등 다양하게 평가 방법이 있다. 이때 장점과 문제점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뭐의 장점과 문제점을 쓰시면 되겠죠? 수행평가의 장점과 문제점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사회 수행 능력 평가하고 교수 학습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문제점은 이거는 뭐 지금도 느끼지만 객관적 평가 기준이 별로 없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 평가가 상당히 내포됐고 평가에 할당한 시간이 너무 많죠. 이 수행평가는 상당히 채점하는데 시간이 너무 할당이 많이 들어가. 왜냐면 지필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OMR만 돌리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 서수행평가 있다 해도 이제 뭐 약간 기준 정해갖고 하면 되는데 수행평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기준도 애매하고 그리고 본래 활동 시간과 내용이 축소되고 이거 왜 가정 중심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사 업무량이 너무 증가돼. 내가 이 수행평가를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이 수행평가가 지필 보고 끝내버리고 그랬는데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 좀 불만인데 미국에서 하자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떠나서 한 것 같은데 이게 1999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걸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교직에 딱 나가니까 이 수행평가부터 하라는 거야. 참 그때 당혹감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예 하여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역사학습에 대한 평가 영역 기능 목표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능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자 영역별 목표 중에 지식 이해 기능 목표 그 다음에 가치 태도가 있다고 했죠. 기능 목표는 학생 활동이 포함되면 기능 목표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학생 활동에 이제 포함된 걸 보면 딱 보니까 1번이죠. 사조 연표 등 자료의 활용 능력. 그러니까 학생 활동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2번 가치관의 확립 촉도.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이거는 가치와 태도와 관련된 거죠. 뭐 3번도 넓게 보면 이제 가치와 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정확도. 이건 지식 이해 영역법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역법 목표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면 먼머중학교 역사 수행평가 계획 수립을 위해 두 교사의 협의 내용이다. 자, 나에는 이에 따라 작성한 수행평가 책정 기준이다. 배교사가 밑줄 친 기획과 같이 말한 이유를 한 가지 쓰고 가에 근거하여 나의 채점 기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있는데 자, 먼머중학교 협의회. 그래서 역사인은 6단원 현대사 읽고 각자 읽어보시고 쭉 나와서 배교사 얘기를 써볼게요. 자, 대단원이 끝난 후에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신문 만들기로 했던 작년에 비해 이번 평가 방법이 수행평가 취지에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했는데 이번 평가 방식이 일단 뭐예요? 저 앞문장 쭉 읽어보시면 이 시기에 세계사 전체의 흐름의 학습 내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수행평가 연구하는데 차시마다 사진자료 5장을 내어 수업한 다음에 매 차시마다 한 개인이 중요하다는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차시별로 하는 거죠. 몇 차까지 하는 거야 지금? 10차까지. 그러니까 단기간의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그림이나 레포트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역사신문 만들기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사 입장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 포트폴리오가 왜 좋아? 업무량만 늘어나는 거죠? 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긴 힘든데. 자, 그래서 이번 평가 방법이 수행평가 취지에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수행 과정의 시작과 끝을 비교하고 항상 정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고 쳐다보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결과를 정리할 수 있고, 뭘 써야 돼요? 수행평가? 장점을 써야 돼요. 포트폴리오 장점을 써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근데 그 나의 수행평가 측정 기준을 보면 그 장점을 제대로 뭐냐면, 살리지 못하고 있어. 예. 그래서 그 문제점을 써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거기 이제 보면 분량이 충분한, 분량이 부족함, 이런 말 있죠. 이거 너무 예매해.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분량이 충분한 건 10장 이상, 그 다음 분량이 보면 10장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겠죠. 그래갖고 이제 문제는 분량이 충분함, 분량이 부족함은 예매한 채점 기준을 서술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겠어요?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 가제 제시하는지 평가를 하는지 막연하게 제시하면 안 돼요. 평가 기준이 뭐냐면 명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의 또 장점이 뭐냐면 시작과 끝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수행평가 시작과 끝이 없어, 지금.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수행과정 시작과 끝을 비교하는 항상 정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포트폴리오 작성, 수집, 정리과정, 자기위기에 관련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전혀 없죠. 자기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 이것도, 그거는 당연히 또 이렇게 거꾸로 이제 그걸 수행과정, 이제 자료 수집 능력, 조사 연구 능력, 성실성, 유사평가, 평가 기준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점을 지금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평가 기준에서. 그래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장점을 찾아내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을 거의 못 썼더라고요, 보니까. 쓰신 분들 보니까 때려 맞췄어. 대충 눈치껏, 쓰셨고, 어떤 분은 이제 수행평가 기준을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근거를 어디에 드냐면, 저 교육학 강사 책이라든지, 어떤 그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는 무슨 시험이야? 역사 시험이니까, 역교동 관련된 시험이니까, 역교동 책을 가지고, 평가책을 가지고 얘기하죠. 역사 교육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수들이 싫어하는 걸 자기가 교육학자라는 거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육학 관련된 그 책을 가지고 근거를 낼 리는 없었겠죠. 본인도 역사과 특유의 어떤 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기 나름 관점을 가지고 쓴 책을 내겠죠, 근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학과 관련됐다고 해서 교육학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역교론이니까 역교론 관련된 내용을 써야 돼요. 교육학적 지식은 그냥 배경 지고 깔고 봐야지, 그거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번 연도에 평가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동안 또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놓친 기출 문제 분석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약간 풀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PC하면요. 457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그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교수학습 모형 혼합 제시형 같은 거 문제 있죠? 거기에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한 문제도 있고, 그냥 안 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여기 했으니까 이제 일단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갖고 이제 할게요. 457페이지 1번 문제 안 했을 거예요. 1번 문제. 예. 그래서 1번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교수학습 활동에 따른 그 수업 유형에 관한 설명하고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학습 단어 근세사회 성립, 학습 목표가 있죠. 자, 그 학습 목표에 보면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그 인물들과 반대하는 인물들의 주장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조선 건국 시기의 주요 인물들의 주장에 대해 한 학생들의 입장을 모든 표를 발표한다. 그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요거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이미 이게 그냥 일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무슨 목표예요? 영역별 목표야.
영역법 목표. 그러면 뭐 예시를 왜 제가 얘기하려면 이게 또 영역법 목표가 매번 나오거든. 지식 이해 측면에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목표는 딱 눈치 까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식 이해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 학생 활동이 나가죠. 그러니까 기능 영역 목표고, 그냥 뭐 가치를 갖는다, 태도를 갖는다 이런 것들 가치 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이해한다. 여기 딱 볼 수가 있죠. 이해한다를 많이 쓰시면 좋다. 왜냐면 많은 예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 또한 어떻게 됐어요? 만약 쓰라고 하면 이해한다는 말이 들어가야지만 채점을 이게 맞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을 이제 좀 보세요. 학습 활동 보면 교사는 학생들의 조선 공부를 지지한 모든과 반대하는 모든을 나누고 학생들의 주장을 담긴 자료를 읽는다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뭘 하겠어요?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해서 대립 논쟁식 수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토론식 수업이라는 걸. 그래서 유의점 해가지고 이제 학생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하고 다른 생각을 이해하도 유도한다 뭐 등등 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학생들이 역사 용어의 개념과 용어를 배울 때 효과적인 수업의 유형이다. 아니죠. 요거 토론식 수업은 개념과 용어를 배울 때 효과적인 수업이 아니야. 체계적이 못해. 오히려 체계적인 것은 어떤 수업이 낫죠? 강의식 수업이죠. 예, 그래서 그 토론식 수업은 역사 개념과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효과적이 못하죠. 이건 문제 좀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정해진 결론이 없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뭐 토론식 수업 같은 한 가지 답을 추구하는 수용적 사고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학산적 사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학생들이 역사 사고력과 판단을 하려는데 유용한 유형이다. 자, 그 학생들이 역사 판단력을 유용한데 하죠. 왜냐면 역사적 그 판단이 유용한 학습 방법은 토론식 수업과 토의식 수업 있잖아. 예, 이런 것과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을 보면 교사의 질문, 학생의 대답, 교사의 평가 과정의 수업 활동의 핵심입니다. 아니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문답식 수업이야. 네, 문답식 수업은 교사가 중심이야. 강의 수업과 같이 하니까. 근데 토론식 수업은 특징이 뭐냐면 그 녹색 책에도 있지만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로 학생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야. 문답도 주로 학생들 간에 이루어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2번은 풀어봤죠? 저번에. 그 다음에 3번. 459페이지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읍과 니은과 관련해서 교사가 유의할 점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2번 단원에서 이제 2번 단원에 학습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기억은 해당 인물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시대적 상황과 그 다음에 인물의 대표 역사적 행위, 그 다음에 역사의 맥락 속의 행위의 의미를 평가하고, 분석, 평가 내용을 복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문학습 관련된 부분이에요. 인문학습. 예. 그래갖고 이제 인문학습인데 인문학습 중에 행위결정 분석 모형하고 좀 유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기억을 이제 보면 해당 인물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때 역사 자료는 만든 사람의 해석이나 관점에 개입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사료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만든 사람의 해석이나 그 다음에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사료의 진위와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료 비판의 과정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교사가 이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료 학습을 할 때, 사료 이용할 때.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인물의 살았던 시대상, 그래서 인물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조건들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주체적 의미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원 인물의 시대적 조건도 같이 하지만 또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주체적 의지도 같이 해야죠. 개인적 요소와 시대적 요소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인물의 대표적인 역사적 행위, 그래서 과거의 관점을 배제하고 현재의 관점의 인물의 행위를 이해하도록 한다. 딱 봐도 틀렸죠. 이거는 역사적 감정이입은 과거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관점에 비해서 현재의 관점의 인문 행위를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종합적 접근 방법,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과거를 판단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죠. 지향.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자 역사의 맥락 속의 행위의 의미를 평가한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평가가 가능하다는 걸 유의해야 된다. 뭐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순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누구의 시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조선 선조실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뭐 진빙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등등. 자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시대마다 이순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또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니을.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예.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보죠. 4번도 제가 이제 안 푸는 것 같은데. 자, 같이 풀어보면 자, 가와 다와의 사회과 교육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그 교수학습 과정에 이제 가상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역교론에 관련된 역사 교육과 관련된 이걸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는 이제 그 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가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죠. 그 강화도 조약을 배웠고자 합니다. 모두를 지난 시간 때 배웠는데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고 있죠? 병인양요 쭉 설명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사가 도입 단계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요. 본 수업이 이제 딱 시작하는 그 도입 단계에서 자, 뭐와 관련된 거죠? 전시에서 하는 진단평가와 관련된 거죠. 진단평가.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야. 애들 수준이 어느 건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전시 학습 작용에서 내용을 확인한다. 그래서 전시 진단평가. 전에 있었던 시간 내용을 이제, 배웠던 걸 확인하는 진단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부분. 자,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과거제를 시작한 왕은 누구인가요? 강종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족과 불법적인 소유한 노비를 양의도 해방시킨 사람이 강종이 만든 법이 무엇인가요? 노비안건법이요. 자, 담답형을 물어보죠. 그러면 이건 문답학습 관련된 건데, 자, 이 문답학습과 중에 4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인지기억 질문이죠. 인지기억 질문, 인지기억 확인 질문. 딱딱 담답형 끝나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자, 나는 교사는 예측, 추론, 상상 등의 사고작용을 자극하는 질문한다. 야, 예측, 추론, 상상? 딱 어디에 속하죠, 이거는? 학산적 질문이죠. 학산적 질문. 그러니까 인지기억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원을 볼게요. 자, 아테나와 스파르타의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 노예 노동에 이제했던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하면서 아테네 경제는 중심이 상공인들에 반해서 스파르타는 농업의 경제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하면 무슨 말? 비교학습 방법이죠. 자, 비교학습 방법은 이제 교사는 동시대의 다른 폴리스의 특징을 비교하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라를 보면요. 자,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를 보았죠.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루이 16세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냥만 좋아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너무 사치sus어요. 네, 맞아요. 통치자가 무능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와 관련된 건 인과관계, 인과적 수업이죠.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그래서 인과적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듯이 이 사람은 이제 교사는 학생들 역사적 사건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걸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맞죠? 그냥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한 개인 탓으로 돌린 거야.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근데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없더라도 프랑스 혁명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예. 아무리 현명한 왕이라도 거기에 그 당시에는 그걸 발휘할 수 없죠. 만약에 루이 16세가 뛰어난 왕이었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배경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상황을 너무 한 개인에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는 게 가와 다와 라죠. 그러니까 기읒, 디귿, 니은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요거 약간 뭐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요번에 나온 일반적 설명 방식 다와 나가 그대로 나온 거야. 다가 이제 비교 설명, 그 다음에 인과적 설명 그대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대풀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냥 주는 문제도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가 있죠. 좀 어렵게 해가지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꽈가지고 좀 물어볼 수도 있고, 예문 더 집어넣어서 물어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풀어봤죠? 요거는 풀어봤고, 경복궁의 체교서 문제도 풀어봤고, 자, 7번을 볼게요, 7번. 7번 안 풀어봤네. 463페이지 7번 문제. 자, 김교사가 가자조를 활용하여 밑줄친 인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성역적 설명 예를 두 가지 쓰고 그 설명 방식의 문제점을 쓰시오. 그리고 김교사가 나를 활용하여 주제학습을 진행할 때 제시한 가장 적절한 주제를 쓰고 이를 지도할 때 유의점을 세 가지 쓰시오.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코르테스가 이제 그 관련되는 거죠. 코르테스라는 사람은 그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을 정복했죠. 그래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아즈텍 제국의 수도였던 오늘날 멕시코시티였던 테노치티트란을 이제 공격을 해갖고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이 나는 뭐예요? 그때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남미를 정복한 스페인 지배자들이 제일 원했던 게 뭐예요? 남미에서 그 금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나중에 사탕수수 그 인디언을 혹사시켰잖아요. 예. 그 예전에 한번 인디언 혹사시켜갖고 인디언들이 대거 몰락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인디언이 많이 죽고 그런 문제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스페인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어. 어떤 사람은 이건 당연한 거다. 무식한 애들 와가지고 우리가 계몽시켜주고 너희들 그 대신에 뭐 일 해주는 건 당연한 거 하나님의 어떤 뭐 당연한 명령이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걸로 옹호해준 제국주의자 논리가 있는 데 반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는 뭐냐면 이 야만인들이 지배한 권리를 갖고 있다. 당연히 좋게 본 거지. 근데 이에 대해서 나는 뭐예요? 상당히 비판적 관점에서 본 거야. 그 나와 나는 나 형상에 의해서 이제 대한 그 당시 상황대 평가를 얘기하는 거야. 평가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기에 이제 서양적 설명의 예를 두 가지 쓰라고 했죠. 누굴? 비추친 코르테스. 그러면 코르테스는 단수의 복수예요. 일단 이거부터 판단해야 돼. 예, 단수죠. 예, 이건 그 가디너와 그 다음에 누구야? 그 햄펠의 이론 중에 어느 이론을 적용할까요? 햄펠은 적용이 안 되죠. 가디너 이론만 적용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두 가지 적용하니까 가디너와 햄펠 이론 동원해갖고 같이 하는데 이거 안 돼요. 햄펠은 즉 뭐냐면 적어도 복수고 그게 어느 정도 일반화돼야지만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야지만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 가디너는 성향 이론은 어떻게 했냐?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가디너 갑은 망치를 읊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성질이 성향이죠. 마찬가지로 코르테스도 요 행위에 대입을 하면 도식에 자 거기에 이제 그 코르테스는 명예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르테스는 아즈텍 제국을 정복했다. 왜냐하면 정복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코르테스는 아즈텍을 정복했다. 왜냐하면 명예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르테스는 아즈텍을 정복했다. 왜냐하면 권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키워드 명예욕, 정복력, 권력력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쓰시면 돼요. 그건 어디냐면 남색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남색 책 보면 얘가 뭐냐면 명예욕, 권력력, 정복력 그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이것 때문에 이거 보고 요런 예문을 만들었다는 딱 눈치가 나. 기억이 딱 뭐냐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요런 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 뭐냐면 한 인물이 되고 인물이 나오고 뭐 이순신이나 뭐 코르테스처럼 개인이 나오면 무조건 뭘 써야 된다? 이거는 가디노 이론을 가지고 해야지 햄페 이론 쓰면 안 돼요. 그 도식에 맞춰서 쓰면 틀리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햄페이나 가디노나 공식적으로 성향의 이론은 문제점이 있어.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도식화시킬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 다를 활용해서 주제를 학습할 때 적절한 주제를 쓰시오. 자, 주제를 쓰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너무 애매해. 주제가 너무 많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선정했냐면 아메리카 원주민의 착취의 사례 및 지배의 정당성 여부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착취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착취를 보고 다와 라가 이제 뭐냐면 이게 옳고 그름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주제를 설정할 때 단원명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좀 고차적인 사고방식을 하려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설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대와 뭘 묶었어요 지금 지배의 정당성 여부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두 개의 소주를 묶어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 외에도 주제는 여러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 이 주제를. 그래서 주제학습 나오면 상당히 이제 당황한 게 뭐냐면 그 녹색책하고 남색책에 정확한 명확한 걸 내는 게 아니라 적용한 걸 내요. 그래서 주제를 설정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소주제, 주제 요소를 설정해라. 주제를 설정해라. 참 예매하게 그거 뭐냐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이거 누구나 정확한 답 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지만 실제 답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학습할 때 유의점을 써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녹색책과 남색책을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유의점은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사건과 형상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학생 주도의 탐구학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탐구학습 방법을 안내해야 되고 주제수 속에 들어가 있는 과제를 해결할 때 과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선정된 주제에 대해 학생들 흥미 관심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주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유의점들, 고려할 점들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 외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는 확실하게 녹색책과 파란책 있는 내용에서 답을 설정했으니까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주제학습 관련된 내용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교수학습 모형 부분은 이제 거의 한 것 같은데 쭉 넘어가면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쭉쭉 했고, 하나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한리차나사단 하네. 한리차단. 이상한 이제, 한리차나사. 제일 예민한 모호하는 그, 뜬금없는 문제. 자, 그게 475페이지에 있죠? 475페이지 펴보세요. 18번 문제인데, 자, 다음은 역사 탐구역과 탐구 수업을 위한 김교사의 수업 계획이다. 자, 그리고 가나의 김교사의 수업 활용의 학습 자료이다. 아래 작성 방법을 따라 설계하시오. 작성 방법을 이제 중요시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술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여기만 역사 탐구역과 탐구 수업 있고, 그 역사가는 자료를 증거로 삼아서 과거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설명 혹은 해석을 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서술한다. 자, 역사를 탐구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자료를 다루는 능력이다. 그래놓고는 이제 밑에 그 탐구 수업 절차가 나와 있죠. 자, 문제 인식 있고 그 다음에 뽀뽕 자료 수집, 자료의 증거 가치 평가, 결론 도출. 자,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일단 가설 설정이죠. 네, 가설 설정. 니은에 들어간 용어는 가설 설정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교사의 수업 설계 부분은 보면, 자, 김교사는 이제 사료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이해를 목표로 탐구 수업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한리차나 사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이제 학습자로 제시했다. 그러면 한리차나 사단이 뭐냐 하면, 그 한리차나 사단은 우크라이나로 조직한 독일인 독일 부대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독일은 그 2차 세계대전 도중에 그 여러 민족들을 점령했었잖아요, 국가들을. 근데 독일인들이 뭐냐면 자기 그 독일 군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그 항복한 그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동맹국들이 독일군이 편입됐었어. 그래서 심지어는 러시아를 공격한 러시아인들이 초반기 때 그 항복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20만, 30만 정도 항복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독일인들이 이걸 처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굶어 죽이고 막 여기 했는데 그 중에 좀 약간 나치적인 성격, 친독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직해서 군단을 만들었어. 항복한 군사들을. 심지어는 이제 점령한 민족들을 또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총알바지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점령했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에 지배했다가 러시아 혁명에 잠시 독립했다가 1922년에 다시 소비에트 연방 편입된 거야. 그래서 강제로 그것도. 그러면 소련에 대해서 그 러시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소련군이 온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침략군 인식한 거 아니에요. 해방군 인식한 거야. 독일군을. 그러면 당연히 독일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우호적인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나치 부인제 무장 그 친위대 소속의 할리차나 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요 활동이 뭐냐면, 겉으로는 이제 소련 볼세비치의 압제에 대항한 도 있지만, 주로 이제 유태인들 있죠. 그 우크라이나에 보면 유태인들 많았어. 유태인들 색출해갖고 이제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 할리차나 사단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후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할리차나 사단이 뭐냐면, 나치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지금 이해는 못하겠지만, 얘네들 입장을 때 합리적인 거죠. 왜냐면 예전에 그 러시아가 그 소련군이 와가지고 자기 점령했고 그 압박했는데 스탈린이 공포 정치가 있었잖아. 많은 사람 죽었잖아. 그런데 독일군이 와가지고 해방군 역할을 했고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군 잘 협력하면 자기 독립할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도 걸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할리차나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것이 가고요. 근데 할리차나산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인간들 많이 죽이고 특히 유대인들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나는 할리차나 사단이 못된 점, 비판점을 치고는 거죠. 그러니까 할리차나 사단에서 가와 나의 다른 이제 그 평가 부분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는 걸 볼게요.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억에 관한 이론 중에 기억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설명이죠. 그 합리적 설명의 모델에 따라서 가해 사조에서 할리차나 사단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뒤에 볼세비치의 어떤 압제에 대응하는 설명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게 합리적일 수 있어.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 그러면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좀 긴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든 거예요. 자, 할리차나 사단에 속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목표는 소련에 대한 대항해서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스탈린의 그 집단 농장의 정책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말살 정책에서 소련 중앙정에 반감이 강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소련에 침공하자 처음에 우크라이나는 소련과 싸우는 독일군 해방군이 인식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할리차나 사단은 젊은이들 소련에 대한 여러 대항 방식 중에 독일군과 연합해 무장항들 정리하기 가장 제일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죠. 목적 상황 수단에 맞춰서 할리차나 사단의 행위 설명 방식을 쓰시면 돼요. 드레인에 입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자, 니은은 어디에 써? 아까쯤 해서 가설이죠. 예. 그래서 가설 설정, 가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을 쓸 거. 그래서 가설 설정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쓰는데 그 내용을 쓸 때 가설 설정에 관련 내용을 쓸 때 가와 나의 드러난 관점의 차이를 유추해갖고 사례를 중심으로 성격을 쓸 거. 이렇게요. 가와 나는 지금 다른 견해를 읽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표현을 달리거나 평가해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설 설정,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사료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거나 평가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또는 사료 내용 자체를 다르거나 정반대 관점을 가지고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설에 따라서 이제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나타난 할리차나 사단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활용하여 위에 설정한 니은을 논리적으로 설정할 것,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것.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가와 나에 나타난 할리차나 사단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활용하여 위에 설명한 니은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 그러니까 니은은 뭐예요? 가설 설정이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는데 할리차나 사단은 소련의 압제를 대항하여 자신의 조국에 대한 투쟁을 등 그들의 우크라이나 수호자를 보고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반면에 나는 할리차나 사단의 나치 친위에 대해 벌친 유대인 학살에 가담할 악마의 계약인 천재 병제 계약을 맺고 전쟁 범죄를 보고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관점의 차이를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할리차나 사단은
가와 나를 살아볼 수 있지, 역사에서 상반대에서 평가가 존재하고 서술도 다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가점을 이제 풀어나면서 뒤에 뭐냐면 가설적인 내용을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그 문제 분석 내용에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돼. 요게 지금 해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뭐냐면 칼질 했으면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제가 그때 나온 점수를 보니까 78점대가 있고 78점도 있고 70점대가 수특해요. 80점 만점에. 그러면 요거 그냥 대충 맞추면 그냥 맞춘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이제 답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문제 분석 내용에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좀 넘어가서 이제 다 풀었죠? 제가 다 푼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역교는 문제를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했고, 뒤에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걸 좀, 할게요. 소개할게요. 다음에 이제 역교는 했으니까 한국사 하겠죠? 예. 한국사 끝나고 이제 한국사 이제 할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냐면, 한국사는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네, 그래서 많이 읽을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직강 듣는 분들은 좀 무거우고, 많은 걸 들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볼게, 이제, 기본 강의 편에서 1편이 있어요, 1편. 1편. 거기 한국사, 그 메인 교재니까 그건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편도 가지고 오시고요. 근데 분석 내용은 여러분들 무거우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이거는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4편인데, 4편은 이제 그 근거편이거든요. 예. 근데 근거편은 좀 약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자료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책이나 논문들을. 그래서 그 기출 근거와 관련된 것들은 거기 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중요한 건 강독을 할 거예요. 제가 강독하면서 설명하니까 4편은 꼭 가지고 오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8편 있죠. 8편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8편도. 예. 그래서 11편이 있는데, 11편은 제 얘기 뭐냐면,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인데, 요걸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빠진 내용들만 좀 심층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거우니까, 그냥, 패드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해가지고 집어넣고 가지고 오세요. 예, 그냥 그 파일로 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독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 다 강독하면 좋겠지만, 좀 약간 힘드니까, 일단은 한국사 통론을 강독을 할 거예요. 한국 통론을. 그래서 한국사 통론 가지고 오시고, 그것도 다 그 강독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진짜 발췌독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거우면 그냥, 강독 그 파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기본서 파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얘기를 하면 또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하고, 또 이제 뿌셈이 있는데, 뿌셈은 고조시대까지는 안 하고, 조선 이후부터 뿌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제, 말하면 1편, 그 다음에 2편, 그 다음에 4편, 그 다음에 8편, 그 다음에 한국사 강독, 이거 한국사 통론, 이렇게 5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근데 교과서까지 다루기는 좀 힘들어. 시간이 없어. 네, 그거까지 하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과서는 각자 보세요. 저번에 다루긴 했는데 그냥 통론만 다루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내년에 강독을 또 시간 만들 거예요. 올해 다 합격하시겠지만 내년에 듣는 분들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사를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역교는 이렇게 끝마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